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하고는 중간에 이제 중세 얘기를 안 다루니까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아주 간략하게 그 1절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르네상스까지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분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알렉산더가 있을 때까지는 그리스 전통이 유지가 됐는데 둘째 단락 마지막에 알렉산드로 자신이 승리와 함께 동양의 혼에 정복당하고 말았다. 동양 쪽으로 그 알렉산드로스가 퍼지면서 그리스 문화 안으로, 그리스 문화도 전파되지만 동방의 문화도 그리스 쪽으로 들어오면서 동양의 혼에 정복당하고 말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보시면 동양의 의식과 신앙이 젊은 정복자가 개척한 교통망을 통해 손살까지 그리스로 흘러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스토아주의와 에피쿠로스주의라는 것이 그 뒤에 등장을 하는 맥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이후에 뭐 좋은 시민, 좋은 인간 그러면서 에피쿠로스, 스토아로 이어지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냥 거기는 이제 두 흐름이 둘 다 말은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흐름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하면서 나오는 부분에 견유학파와 키레네 학파로 갈라졌고, 전자는 무감동, 후자는 행복을 찬양했는데 이게 이어져서 견유학파는 스토아로 이어지고 키레네 학파는 에피크로스로 이어진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는 아파테이하고 또 하나는 그 아타락시아, 그 파토스가 없는 것, 파테이아가 우리 일단 파토스의 반대말. 그러니까 막 정념이 넘치는 상태가 아니고 정념이 넘치는 걸 딱 멈춘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여기서 지금 번역을 무감동 이렇게 번역을 했죠. 무감동이라는 건 그 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평정의 상태, 평정심의 상태. 그래서 그게 그 스토아가 추구했던 게 아파테이아고요. 평정심이죠. 그래서 평정의 비결은 성취를 욕망과 맞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성취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결국 평정심,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 마음이 편안하게 유지되는 것, 이게 이제 결국 아파테이아의 상태고 스토아가 추구했던 말인데, 어떻게 그걸 추구하느냐? 욕망을 극대화시키냐, 욕망을 극소화시켜가지고 성취를 욕망에 맞먹게 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많으니까 그 욕망에 그 생활이나 삶이 다가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현실의 생활이나 삶으로 욕망을 끌어내려가지고 기대치를 낮춰서 평정심을 차지하는 거다, 이거죠. 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상태에 만족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있건 아주 힘든 상태라고 해서 막 뭔가를 하고 싶고 그 괴롭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건 그 상태 안에서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게 결국 아파테이아입니다. 일종의 불교적인 요소와 흡사한 점이 있긴 한 거죠. 그래서 스토아 차르트 세네카 얘기가, 만일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를 차지해도 불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그 속에 푹 빠져들어서 거기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이제 일종의 아파테이아입니다. 근데 에피쿠로스는 적극적으로 아타락시아는 일종의 행복입니다. 이건 행복인데, 행복이고, 이건 에피쿠로스가 추구했던 건데, 이 행복이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이고 강렬한 행복이 아니라 일종의, 이것도 역시 정신적으로 평온한 상태, 정신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타락시아입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향락주의자가 아니다. 실제로는 쾌락주의라고 부르지만, 그는 감각적 환희보다는 정신적 환희를 찬양하고
영혼을 진정시키고 달래기보다는 오히려 흥분시키고 교란시키는 쾌락을 경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복은 영혼이 안정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결국 일상적 의미의 쾌락이 아니라 아타락시아, 역시 마음의 평정, 침착, 평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파테이아와 일정 정도 유사성이 있는, 그러나 부르기를 아타락시아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대상이고, 욕망의 대상이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걸 쾌락은 쾌락인데, 추구해야 될 쾌락인데, 쾌락의 성격이 뭐냐면 정신적인 평안, 이런 성격이지만, 아파테이아는 그렇게 정서적으로 욕망을 갖고 뭔가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 탈욕망입니다. 탈욕망.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상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태도가 다른 것이죠. 아타락시아는, 에피크로스는 적극적으로 평온함과 평정의 상태를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이고, 아파테이아는 모든 욕망과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도달하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태도의 차이는 전혀 반대인데, 실제로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한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렇게 두 가지가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이제 아파테이아 같은 것은 이어져서 그 로마로 가서도 여전히 스토아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에픽테투스에 이어진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일반화돼 가지고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스토아의 요소지만 노예인 에픽테토스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 신분에 관계없이 지배적인 철학 경향을 이룬다, 그런 의미겠죠.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은 노예 출신의 철학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아주 그런 일종의 체념과 무관심의 요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집착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열정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으로 놓는, 이런 게 이 에픽테토스의 특징입니다. 지난번 삶과 죽음 예를 들었지만,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음을 뭐 두려워하냐. 살아있는 동안 죽음과 만날 리가 없는데 죽음을 뭐 하려고 두려워하냐. 이런 식의 접근. 물론 이건 일종의 컨셉추얼한 어프로치인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죠. 왜?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죽음과 안 만날 건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응? 또 밑에도 예를 보면 누군가 자기를 찔러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태도는 이제 전혀 다릅니다. 태도는 아파테이아는 일종의 체념 쪽에 가까운, 이 체념이라는 표현을 이분도 쓰는 체념 쪽에 가까운 거라면 그냥 뭔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툭 벗어나는 그런 태도라면 에피크로스 학파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일종의 집착적인 요소가 있긴 있는데, 집착이 다른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과 평온함에 대한 집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는 전혀 차이가 있다, 두 개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에피테토스를 항상 학대해오던 주인이 어느 날 심심풀을 에피테토스 다리를 삐트니까 에픽테토스가 그대로 계속하시면 제 다리는 부러질 것입니다 라고 조용하게 얘기했다 이거죠. 주인이 계속 비틀고 다리가 부러지니까 에픽테토스가 뭐라느냐,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리가 부러질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다. 믿기 힘든 그 예지만 그런 식의 태도가 지금 아파테이아의 상태입니다. 모든 그 욕망, 아픔을 벗어나겠다 이런 거 다 벗어나 있는 상태,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병정심.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런 태도가 기독교 종말론이 그런 태도와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그건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스콜라 철학은 신앙과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쭉 그 십자군 전쟁으로 여러 가지 또 교류가 일어나면서 그 이집트나 동방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자극받아서 근대의 많은 운동들이 시작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베이컨의 배경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아주 짧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세를
그리스 말부터 중세를 통틀어서 이분이 설명을 했는데, 중세는 사실 요즘은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중세 그러면 우리가 유럽 근대의 사고와 유럽 근대의 일종의 시각에 의해서 중세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저희로서는 세계사에 보면 중세는 암흑시대 그러잖아요. 그 암흑시대라는 느낌을 가지지만 최근에는 이제 중세가 그렇지 않다. 중세의 여러 가지 면모를 밝혀놓는 이른바 미시사적인 접근들이 있죠. 각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중세에 풍부하게 형성이 됐는가라는 걸 밝혀놓는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중세는 요즘은 더 적극적으로 근대 문명이 탄생하게 되는 토대로서의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서양 문화와 서양 사상의 용광로로서의 의미를 부여를 하죠. 서양 문화, 서양 사상이란 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전통, 우리가 지금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윌 듀런트 철학 얘기에서는 주로 그리스 전통이 얘기되는데, 헬레니즘까지 그것만이 아니라 히브리 전통, 헤브라이즘이 일단 결합이 되죠. 중세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 전통과 히브리 전통이 결합된 게 중세 기독교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의 기독교 신앙이 로마의 국교화되면서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세련화되고 발전되고 체계화된 게 기독교 신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의 신앙, faith와 그리스의 철학, 필라소피가 합쳐져서 실제로는 뭐가 나오냐? 중세 신학이 나옵니다. 신학이 theology가 나오는 거죠. 그 theology라는 건 테오, 신에 대한 로지, 이론적, 체계적 탐구인데, 신이라는 부분과 개념은 그리스 신앙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로지, 논리적, 이론적인 틀은 그리스 철학에서 오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돼서 실제로 그러니까 중세 안에는 항상 남아있죠. 지금 신앙이냐 이성이냐라는 건 바로 theology의 테오와 로지 사이의 갈등이 신앙이냐 이성이냐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리스 신앙을 히브리 신앙을 그리스적 이성을 통해서 포장하고 체계화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신학이니까 그 안에 이미 히브리 신앙과 그리스 철학 사이에 신앙과 이성 사이에 갈등과 모순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그리스 문화와 히브리 문화 자체가 다르지만 신을 놓고도 이 그리스 신앙은 히브리 신앙은 원래 주의주의인데 주의주의 볼룬타리즘 그리스 철학은 주지주의입니다. 신은 굉장히 그 지적인 요소가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지만 알매 대상이고 신에 대해서도 인간의 경우에 인간과 신의 관계도 히브리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죠. 신이 뭔지 알 필요 없어요. 신은 개념적인 존재가 아니고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적 신은 알매 통찰의 대상이고 신 본인도 인간처럼 뭔가를 의지하고 욕망하는 존재로 히브리는 비춰지지만 그리스는 훨씬 더 이성적인 존재로 신이 점점 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이 보셨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개념만 하더라도 어떤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죠. 근본적인 원리로서 등장하는 굉장히 로지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제일 좋은 물음이 자주 인용을 하는 물음인데요. 신에 대한 개념을 놓고 중세 때 신을 히브리 전통에 가까운 의지적인 존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또는 그렇게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 전통에 가까운 지적인 존재로 보고 그렇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라는 말이 그 얘기를 짬뽕시켜 놓은 거죠. 전지라는 건 주지주의 전통에서 신을 굉장히 이론적이고 지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고 모든 걸 다 아는 존재. 전능이라는 건 신을 의지적인 존재,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의 힘과 의지를 강조한 것이고 그 두 개를 짬뽕시켜 놓은 게 전지전능한 존재란.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이 대표적인 질문이냐면 중세 때 God Commands Theory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신명령론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어떤 거냐면
자, 신이 명령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냐, 아니면 옳기 때문에 신이 명령하는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건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부터 소크라테스가 그런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중세 때 본격화 돼가지고 신과 옳음 사이에서, 옳음이란 건 이런 뭐 도덕적 가치죠. 그러니까 신이 도덕적 가치의 토대이냐, 아니면 도덕적 가치는 신으로부터 별개의 것이냐, 이런. 신이 명령하니까 옳은 거냐, 아니면 옳으니까 신이 명령하느냐. 예를 들어서 10계명에서 신이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에서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고 살인 안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신이 명령하기 전부터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는 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신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왜 문제가 생기냐면, 만일에 옳기 때문에 신이 명령한다 그러면 신은 전능한 존재는 아니죠. 전능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최소한 하나는 있잖아요. 뭘 마음대로 못합니까? 옳고 그름 자체는 신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신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의 전능성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신은 전지한 존재죠. 인간은 옳고 그름이 뭔지를 모르지만 신은 옳고 그름이 뭔지를 100% 딱 알아서 옳은 걸 딱 파악하고는 명령한다. 그래서 신은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인텔렉추얼한 존재로서 극단적으로 완전히 인텔렉추얼한 존재로 얘기는 되지만, 신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니까 전능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근데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옳다 그러면 신은 전능한 존재죠. 옳고 그름도 다 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할 여지가 없어지고, 전지인지 아닌지를 얘기할 여지가 없어지고, 더 큰 문제는 신이 옳기 때문에 명령한다 그러면 인간이 신을 찬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인간이 신을 찬양하는 것은 신이 뭔가 옳은 걸 항상 명령하니까 찬양하는 건데, 신이 명령하면 다 옳은 거니까 신이 죽여라 그러면 그것도 옳은 것이 되고, 신이 훔쳐라 그러면 그것도 옳은 것이 되니까, 우리가 신이 두려워서 복종은 하겠지만, 신이 힘센 존재니까 신을 찬양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 이제 과연 신은 찬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상당히 주지주의 쪽으로 갑니다. 그 전능성의 훼손이 있더라도 신을 찬양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요런 식의 고민들이 이 중세 신학 안에 있는데, 스콜라 철학 안에 있는 것이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성 신앙 사이에 왕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 그런 전통이 있고, 근데 요것이 주로 얘기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중세라는 건 그리스와 히브리를 섞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다가 플러스 이슬람을 섞었다는 의미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슬람을 섞었다는 게.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도 많이 소실됐던 게 중세 때 이슬람을 통해서 중세 초기에 다시 전해진 것들도 있고, 이슬람에서 발명된 많은 과학적인 어떤 물건들이 또는 자료들이 영향을 미치고 했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가 서양 문화의 한 축을 또 갖게 되는 게 중세 때 있게 된 십자군 전쟁 이후에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중세는 서양 문화나 사상의 용광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적극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근대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용광로 같은 배경을 놓고 베이컨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책에 언급되고 있는 베이컨의 중요한 저작들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문의 진보, 신기관, 새로운 아틀란티스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세 권이 수상록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이컨 얘기 나오는 그 위대한 재건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 148쪽에 위대한 재건, 그러면서 베이컨의 주된 이론을 얘기하는 쪽에 언급된 책이 이 세 권인데 다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컨의 정치 경력 얘기가 나오고, 그 전에 이제 하나 조금 언급할 것은,
여러분이 이제 베이컨부터 근대 얘기인데, 베이컨, 스피노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베이컨이 근대의 출발점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시각에서 본다면 조금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대의 아버지 그러면 누굴 얘기합니까? 데카르트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데카르트 얘기는 싹 빠지고, 베이컨, 스피노자 이렇게 나가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러면 경험론자에서 베이컨, 합리론자의 스피노자를 골랐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꼭 그 뒤에, 또 불란서의 볼테르, 독일의 칸트 이렇게 나가니까 꼭 그렇게만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사실, 베이컨과 데카르트를 놓고 누가 근대의 아버지냐 그럴 때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륙권에서는 데카르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존재했고, 영미권에서는 베이컨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철학적 토대로서 영미 철학의 철학적 토대에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고, 데카르트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오늘 보듯이 귀납법, 우상론, 실증주의 이런 것들이 다 베이컨에 싹이 있고, 반면에 대륙 철학, 유럽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데카르트가 유럽 철학적인 전통, 우리 의식, 마음을 따지는 이런 전통이 깊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분은 태생은 프랑스계지만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영미 철학적 전통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향도 영향을 미쳤지 않나 싶고, 또 이 시대에는 사실 데카르트가 근대의 아버지로 더욱더 부각된 것은 한편은 포스트 모던 때문이죠. 포스트 모던이 등장하면서 근대를 비판할 때 근대의 출발점을 데카르트로 놓고 데카르트의 유아론, 데카르트의 주체 철학을 문제를 삼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의식을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적인 포스트 모던에 의해서 우리의 진짜적인 근대의 아버지는 데카르트다 이렇게 규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당한데, 아마 이분은 자기의 철학적 배경 또는 그 시대적 이 분위기에 비추었을 때 베이컨을 근대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분 책을 따라서 결국 데카르트는 빼먹고 베이컨 얘기에 집중을 합니다. 자, 베이컨의 정치 경력. 2절의 제목 자체가 베이컨의 정치 경력이죠. 이 사람은 사실은 행정가고 정치인입니다. 철학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철학 전문가는 칸트 때부터 그 앞에는 다 철학 전문가가 아니었죠. 딴 일 하면서 철학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톨라주의 철학, 스콜라 중세적 분위기의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때려치우고 나와서 그거 안 하겠다고 나온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906년에는 법무차관, 13년에는 법무대신, 18년에는 대법관까지 되는 이런 법률가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사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철학 자체가 이런 걸 보면 꼭 그래서 그렇다는 법은 없지만 사람이 분열적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실용성을 중시하는 철학을 갖게 되는 것이 이런 실천가 행정가로서의 성격이 혹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도 때로는 언급되기도 합니다. 수상록 얘기가 나오는데, 수상록은 이 사람이 본격적인 지금으로 볼 때는 이론적 저작을 쓰기 전에 썼던 책으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수상록에서 이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느냐, 수상록만이 아니고 관조와 활동적 생활을 동시에 하는 것과 물러나서 관조에 몰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정신을 무력화내지 방해하는지를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관직 활동과 저술 활동, 학문을 함께 할 거냐, 관직 활동 그만두고 학문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본인이 했다는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학문 자체가 목적이나 지혜가 될 수 없고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창백한 학문적 허영심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실용성, 실제 적용, 적응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중요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여기에는 스콜라 철학, 다시 말하면 스콜라 철학은 뭐냐,
이용, 관찰 이런 건 딱 빼버리고 오직 지식만 따지던 스콜라 철학의 종말을 알리고 영국 철학의 특징이 되고 실용주의에서 절정의 이런 경험과 성과를 강조하는 새로운 태도, 실용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일정함씩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영국적 전통의 출발로 보는 것이죠. 그 수상록 얘기는 뭐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록에서는 이제 이 사람의 윤리학적인 요소를 좀 이분이 끌어내는데요. 왜 이 사람이 중세 철학에서 이탈할 수 있었냐? 에피쿠로스 윤리학,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내용은 어쨌든 그걸 솔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행복, 쾌락 자체가 정신적인, 육체적인 간에 어쨌든 그건 경험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요소고 이론적인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실용성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윤리학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아마 이런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분은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 부분은 베이컨의 그 윤리학 실천 철학 부분은 별로 그 정신은 중요하게 얘기되지만 이론 자체는 중요하게 얘기되지 않습니다. 절제와 마찬가지로 부절제에도 익숙해야 하며, 그러니까 절제만 하면 안 된다. 스토아처럼 계속 절제하고 절제만 하면 안 되고 부절제에도 익숙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순간의 부절제로도 육체는 파멸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깨끗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에 익숙해진 사람은 혹시 그런 식사를 못하면 배탈이 잘 나지 않느냐. 그래서 142쪽 밑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절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과도한 향락을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향락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다양한 향락을 추구하되 과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해석에 따르면 수상록 전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제를 강조하는 기독교적인 요소보다는 마키아벨리 색채가 더 짙다. 그래서 뭔가 마키아벨리라는 게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마키아벨리의 대표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추구하고 그걸 절제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종의 실용성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색채가 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 베이컨의 설교와 실생활은 일치하고 있으면 단락의 문장에 보시면 그는 합금이 순수하긴 하지만 약한 금속을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위선과 정직을 적절하게 혼합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밑에 줄에 행동화하지 못한 지식을 경멸하고 그래서 반드시 행동화돼야 된다. 수상록에서부터 실용성을 드러내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수상록에 나타나는 정치학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 행정가답게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을 바라고 혁명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혁명을 피하는 좋은 처방은 뭐냐? 부를 균등 분배하는 것이 좋은 처방이다. 부를 균등 분배하면 혁명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균등 분배라고 해서 사회주의 또는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베이컨도 민중을 신뢰하지 않았다. 모든 아첨 중에서 가장 비열한 것이 민중에게 아첨하는 것이다. 라고 베이컨이 얘기했다고 어떤 사람이 베이컨 평전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까지는 사실은 베이컨의 주된 저작이라기보다는 수상록에서도 이미 그런 몇몇 특징들이 산만하게 드러나는데 그 특징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용성을 강조하고 실제 결과를 강조하는 이런 특징들을 보여준다라는 얘기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재건이라는 부분에 나오는 게 주로 지금 얘기 드렸던 책 3권이 주저인 부분인데 이게 베이컨이 오늘날 가장 그 근대 철학의 아버지 또는 철학사에서 인정받는 부분은 바로 이 위대한 재건 속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의 연구 과제는 굉장히 장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7단계로 자기 저작의 시스템을 봤는데 그 단계에 따라서 실제로 책을 썼다 이거죠. 그 책들이 그냥
산만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7단계로 자기의 계획을, 연구 계획을 짜고 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서론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학문 분류하고, 세 번째는 자연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네 번째는 실제로 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다섯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이성의 진리를 향해 올라가는 방법을 밝히고, 여섯 번째는 그걸 통해서 도달할 결과를 예상하고, 일곱 번째는 유토피아를 그리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의도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중요한 건 2번 학문의 진보라는 게, 학문의 분류를 새로 시도한 것, 그게 중요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3번 자연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학문의 분류를 시도한 게 학문의 진보라는 저작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신기관이라는 저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마지막에 도달한 유토피아를 그린 것이 신아틀란티스라는 저작입니다. 그 세 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작인데, 셋 다 아까 번역되어 있는 목록에 나와 있었죠.